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올류 아반떼입니다. 아반떼는 소나타, 그랜저와 함께 현대 승용 라인업의 핵심 모델이죠.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. AD가 데뷔하던 5년 전과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 그 사이에 세단은 수요가 많이 줄고 SUV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 모델인 K3뿐만 아니라 소형 SUV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7세대 아반떼의 코드네임은 CN7인데 C는 C 세그먼트, N은 세단, 숫자 7은 7세대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제네시스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기아의 신차들처럼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세 자리 코드네임이 부여가 됐죠. 신형 아반떼는 풀모델 체인지답게 플랫폼은 물론 안팎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엔진 라인업은 1.6L 자연흡기 가솔린과 1.6L LPI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. 올해 상반기 안에 하이브리드와 N라인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단종이 되고요. 트림은 스마트와 모던,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고요.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으로 인스퍼레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.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장 디자인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차체의 실루엣이나 비율 자체가 달라졌어요. 그리고 디테일들을 보면은 구형과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이 얼굴의 느낌은 약간 K5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소나타 센슈어스의 그 최신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런데 소나타 센슈어스보다는 훨씬 스포티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입니다. 그만큼 이 외장에 그 직선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.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외장 디자인의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아반떼의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이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과감하고 차가 커졌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좀 더 젊습니다. 헤드램프 상단에 적용된 주간등은 굉장히 밝아요. 그 면적도 넓은 편이고 그에 반해 방향지시등은 좀 디자인이 안 예쁘죠. 이 위치 자체는 그랜저와 비슷한 약간 좀 안쪽에 있고요. 이 외장 디자인에서 오게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차 전체의 스타일링을 보면은 완전 최신 디자인인데 그에 반해 이 방향지시등이 유독 안 예쁩니다. 물론 사이드미러에도 방향지시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이 차는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앞모습을 보면은 이 차가 123마력의 엔트리 엔진이 아니라 스포츠 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다른 말로 하면은 나중에 나올 N9에 좀 더 기대가 되죠. 유리부터 이 그릴까지 내려오는 보닛의 라인도 꽤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이고요. 저 현대 로고는 기존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. 이 측면에서는 낮아진 실루엣과 저 캐릭터 라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. 특히 저 캐릭터 라인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YF 소나타 이후로 가장 파격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. 특히 상단의 캐릭터 라인은 굉장히 진해서 멀리서 봐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. 이 차가 앞바퀴 굴림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전면의 오버행도 꽤 짧아 보입니다. 최근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구형에 비하면은 길고 넓고 낮아졌습니다. 휠베이스는 더 늘어나고요. 세대가 거듭되면서 차들은 점점 커지는데 이 아반떼는 그 전폭이 EF 소나타보다 더 넓어요. K3와 비교했을 때 전장과 전고는 조금 작습니다. 전폭은 더 넓고요. 따라서 더 스포티한 실루엣이고 통상적인 준중형 세단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. 보통 전면 디자인에 힘을 많이 쓰면은 이 후면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안 그래요. 이 트렁크나 리어 팬더에 적용된 선들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 전면의 이미지와 딱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후면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세단이라기보다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미를 했고요. 그 뒷유리부터 트렁크 끝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이어집니다. 잘 눈에는 안 띄는데 그 트렁크 끝도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말려 올라와 있어요. 양쪽으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는 현대 로고를 형상화한 디자인이고요. 이 브레이크 등의 가장자리를 보면은 또 조그맣게 삼각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아반떼 로고는 기존과 위치는 비슷한데 이 폰트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합니다.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이고요. 실제 머플러 팁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릴을 포함해서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, 사이즈는 둘드로의 45와 17입니다. 이 아반떼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. 알로이 사이즈는 15, 16, 17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도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. 구형과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그리고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형에 비해서 그 전반적인 내장재도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대시보드는 실내를 감싸고 있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고요. A필러부터 그 반대편 A필러까지 이렇게 둥글게 완만하게 원을 그리죠.
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은 굉장히 직선이 많이 쓰였지만 실내는 의외로 곡선이 많습니다. 대시보드에 제공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딱딱하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소재가 괜찮아 보이고요. 송풍구 아래쪽의 소재는 약간 좀 무광 같은 느낌이죠. 그러니까 실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습니다. 실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송풍구 라인인데, 그러니까 이쪽 송풍구부터 저 반대편까지 수평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. 그래서 실제보다 이 실내 폭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모니터는 10.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. 이 현대기아차의 와이드 타입 모니터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. 기존의 그 8인치에 비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죠. 물론 이 와이드 타입 모니터는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기본이고 또는 그 아래 등급에서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디자인도 채용이 됐죠. 모니터 안쪽의 메뉴나 그래픽은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와이드 모니터와 동일합니다.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.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의 그 다른 현대기아차에 있던 주요 편의 장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됐는데, 예를 들면 자연의 소리도 있고요. 음성 메모도 있죠. 그러니까 상위 모델부터 적용된 이 편의 장비가 아래급으로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. 발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아반떼급의 차에는 잘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기능이죠. 카투엄은 코나 하이브리드에 처음 적용이 된 거고요. 현대 카페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, 현대차 브랜드에서는 처음이고 전체 그룹에서 보면은 GV80, G80, 소렌토에 이어서 네 번째가 되겠네요.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 주행과 관련된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. 이 메뉴 역시 기존의 현대기아차 동일하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죠. 운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인데, 아반떼급에서는 이 무드 조명이 적용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. 그리고 이 아반떼의 무드 조명은 낮에도 희미하지만 좀 보입니다. 보통 무드 조명이 낮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 낮에도 좀 희미하지만 보이긴 해요. 그리고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 색깔 자체는 좀 예뻐요.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64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른 차와 비슷하죠. 사용 설정에 들어가면은 원하는 색깔을 세부적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. 이 무드 조명이 색깔이 이뻐갖고 그 적용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무드 조명이 그 송풍구 라인 그 하단 쪽에만 이렇게 얇게 들어갔어요.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.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. 근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모니터 아래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의 버튼을 쭉 나열을 해놨고요.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습니다. 이 공조장치 패널의 위치가 약간 낮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공조장치 패널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좀 져 있어요. 그래서 눈에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. 그 액정도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구형도 공조장치에 이 액정이 있었는데 그 구형보다는 그 액정이 좀 더 커지고 그 보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. 기어랩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그 현대차 특유의 그런 디자인인데 여기가 공간이 꽤 넓어요.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시키고도 그 옆쪽에 핸드폰 하나 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. 이 기어레버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로 체결이 됩니다. 그리고 기어레버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카메라, 오토홀드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.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동반 녀석 쪽에 있는 이 손잡이죠. 이게 높이가 꽤 높고요. 보통 SUV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손잡이가 종종 보이지만 아반떼급의 승용차에서는 잘 안 쓰이는 디자인이죠. 이것 때문에 아마 동반 녀석에 앉으면은 그 실제 폭보다 좀 좁게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손잡이가 주행 중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잡소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소리가 나죠. 이게 아이오닉 그 부분 변경 모델도 그 계기판 위쪽이나 이 비슷한 쪽에서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났거든요. 컵홀더는 굉장히 깊죠. 보통 컵홀더가 이렇게 깊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컵홀더를 깊게 팠어요. 근데 이 컵홀더의 높이를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요. 여기에 보시면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거를 빼서 돌려서 이렇게 꽂으면은 그 일반적인 형태의 깊이의 그 컵홀더가 되죠. 요거는 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컵홀더가 깊어서 그런지 여기에 날개는 따로 없어요.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. 요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쪽에 USB 단자가 총 3개가 있는 거죠. 운전대 디자인은 꽤 스포티하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어요. 예를 들면 스포크에는 하이그로시고요.
그 하단 쪽의 스포크는 또 플라스틱이에요. 좀 딱딱한.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아반떼급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 편이고, 굵기는 위와 그 아래쪽이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위쪽은 딱 적당한 사이즈인데 그 아래쪽 스포크 있는 쪽은 조금 굵어요. 이 운전대가 실내에서 가장 스포티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계기판은 10.25인치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. 시동을 켤 때 세레모니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시인성이나 화질은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은 그 테마 A, B, C, D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A고요. B, C, D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이 그래픽이 전환될 때의 속도라든가 그 자연스러움도 꽤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같이 연동해서 계기판 디자인도 달라지고요. 계기판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소나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 순간 연비가 그 바로 항상 표시가 되고요. 가운데에는 트리 컴퓨터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죠. 콘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체크를 해서 띄울 수도 있고요. 실내는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기판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좀 특이하죠.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저게 무슨 기능을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그냥 장식이고요.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쿠션이 짧은 건 아닌데 몸을 감싸주는 느낌은 좀 약합니다. 특히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등과 닿는 그 면적이 그렇게 넓은 느낌이 아닙니다. 그런데 시트의 가죽은 꽤 좋아요.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도 꽤 부드러워요. 그래서 이 시트의 가죽은 아반떼급 이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올류 아반떼의 실내는 색상이 2가지가 있는데 검은색보다는 이 회색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. 실제 명칭은 회색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베이지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. 이 실내 내장재 중에서는 도어 트림에 적용된 저 직물이 가장 느낌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이게 상위 트림에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괜찮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 느낌이 참 좋아요. 이 도어 트림은 그 윈도우 버튼이 있는 부분이 좀 운전석과 좀 거리가 가까워요. 그래서 손을 뻗으면 쉽게 닿습니다. 반면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위치보다 약간 낮아요. 그러니까 이 윈도우 버튼과 그 거리가 되게 가깝죠. 구형처럼 이 차도 메모리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도어 포켓의 폭은 조금 좁은 편입니다.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의 무릎 공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.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. 기존 AD의 경우에는 제가 앉으면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갔는데, 그러니까 레그룸이 주먹 반 개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2열의 거주성이 좀 더 개선이 됐어요. 참고로 아반떼의 2열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C세그먼트의 2열 시트는 좀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쿠션이 짧거나 등받이가 너무 서 있거나.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2열의 쿠션이 그렇게 짧지 않고요. 등받이도 어느 정도 뒤로 뉘어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2열의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. 시트 아래쪽으로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 그 신발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. 이 가운데 바닥도 아주 그렇게 높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. 반면에 헤드룸은 구형과 비슷해요.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으면은 그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꽉 끼게 안 들어갔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이 차가 구형보다 전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2열 시트를 낮춰도 그 헤드룸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. 1열 헤드레스트와 시트 뒷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어 트림과 같은 재질의 직물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느낌이 꽤 좋습니다.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2단계가 마련이 되고요.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.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이고요. 열 때는 요 밑에 있는 그 까만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근데 보통 이 트렁크에 있는 버튼 눌러서 열면은 거의 다 열리는데 이 차는 딱 반 정도만 열려요. 그리고 소나타 K5 어코드처럼 안쪽에 손잡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수동 트렁크는 많지만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차는 좀 드물죠. 트렁크 용량은 474리터고요. 기존 대비 16리터가 더 늘어났습니다. 그 트렁크 바닥을 좀 더 낮추면서 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. 올류 아반떼는 그 트렁크 용량이 커지기도 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쪽이 좀 폭이 넓은 게 눈에 띕니다. 근데 트렁크 용량으로 보면은 K3가 더 큽니다. 예, 공회전대 엔진 소리는 잔잔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. 이 아반떼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대의 정숙성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귀에 또렷하게 들리지만 그 음색이 낮고요. 무엇보다도 볼륨이 크지가 않죠. 그리고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숙성보다 더 좋아요. 보통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낮은 차급에서는
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진동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. 운전대 손 잡고 있으면은 아주 그냥 약하게 좀 파장, 좀 긴 파장으로 있는 정도지, 이 정도면은 그 공회전대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.6L 자연흡기 엔진과 CVT, 현대 IVT라고 하죠, 로 조합이 됩니다. 이거는 더 아반떼 그리고 현재 K3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엔진이죠. 최고 출력은 123마력이고요. 그러니까 AD 처음 나왔을 때 1.6 GDI보다는 출력은 줄었는데 성능은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. 실제로 그 현행 K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보다 동력 성능이 더 좋아졌거든요. 이 I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출발할 때 그런 좀 이질감이잖아요. CVT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 특유의 좀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뭐 더뉴 아반떼나 K3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좀 이질감 또는 저속에서 늘어짐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. 아주 뭐 자동 변속기처럼 없는 건 아니지만, 특히 I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다른 그 무단 변속기처럼 가상으로 자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변속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구현을 했잖아요. 그래서 모르고 타면은 이게 CVT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. 네, 그만큼 이제 반응이 좀 자연스럽습니다. 보통 CVT 같은 경우에는 풀 가속을 하면은 회전수는 고정되고 속도계만 올라가잖아요. 근데 요즘에 나온 이제 CVT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처럼 속도도 올라가고 그 회전수도 이렇게 출렁출렁 됩니다. 그래서 저속까지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이 같으니까 기존과 이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요. 제가 공회전 때는 정숙성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확실히 이제 주행을 하면 속도가 높아지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가장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.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급에 따라서 보통 이제 방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데, 보통 다른 차들보다 이제 타이어 소리가 그 지분이 더 크죠. 근데 이 아반떼급에서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좀 크다고 이거를 이렇게 단점으로 좀 짚기는 좀 그렇죠. 왜냐하면은 보통 방음이나 뭐 방진 이런 거는 차 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. 따라서 이제 아반떼급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타이어 소리는 그렇게 큰 흠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회전수를 높이 쓰지 않으면은 그 엔진의 그 소리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, 주행 중에도. 근데 이제 회전수를 높이면 뭐 대략 한 3000rpm 이상? 그때부터는 이제 엔진 소리가 이렇게 좀 확 하고 커지죠. 구형처럼 이 엔진 소리는 좀 낮게 베이스톤으로 깔리는 음인데 전체적인 음량은 좀 큽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차들처럼 운전할 때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. 운전 포지션이 좀 약간 낮게 해도 높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좀 앞쪽이 잘 보이고요. 그 좌우의 사이드 미러도 그 사각지대가 꽤 적은 편입니다. 근데 이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그 뒷모습에서 보신 것처럼 그 트렁크가 조금 높아요.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후방 그 시야가 약간 좀 이렇게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AD 같은 경우에도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 엔트리 엔진으로는 그 회전할 때 그 움직임이 꽤 스포티했거든요. 기본적인 코너에서의 움직임은 비슷한데, 정확히는 이제 속도는 대략 비슷한데 그 느낌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AD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약간 좀 더 날카롭다? 코너 돌 때, 조향할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좀 그거보다는 이렇게 중후해진 느낌이에요. 근데 지금처럼 단방향 코너를 돌 때 앞바퀴가 슬립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접지력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고, 특히 이 차는 그립이, 타이어 그립이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코너 막 돌다 보면은 그 조향에 좀 여유가 있어요. 코너 돌 때 느낌은 구형과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타이어 그립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닌데 있는 그립 다 써가면서
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코너 돌 때 바깥쪽으로 밀려나려는 그런 특성은 동일하게 발생을 하지만 전자장비가 효과적으로 제어를 잘 합니다. 이 차의 가속력은 파워트레인이 같으니까 뭐 기존과 뭐 거의 같습니다. 정확히는 K3와 같아요. 그 K3와 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더 뉴 아반떼가 가속력이 좀 달랐거든요. 좀 차이가 좀 났는데 이번에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는 더 뉴 아반떼보다는 K3랑 거의 같습니다. 그래서 GDI에 비해 출력은 줄었지만 가속력은 좀 더 좋아요. 처음에 가속을 해보면 저속 토크가 이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 CV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회전에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럼 그럴 때 이제 좀 미끄러짐이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고회전 계속 사용하면서 가도 또 그런 현상은 별로 없어요. 지금처럼 풀 가속을 해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것에 비해 가속은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죠. 근데 그 가속력이 별로 이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좀 속도가 올라갑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은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고 하죠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은 구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고회전 뭐 대략 한 5000rpm 이상으로 사용을 하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엔진 소리 자체가 약간 좀 되게 그 버거워하는 음색 있잖아요. 그런 음색이 나오죠. 그리고 진동과는 별개로 이제 고회전 많이 사용을 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좀 떨림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. 정속주행 연비는 기존과 대략 비슷하거나 소폭 좋아졌거나 그렇습니다. 시속 90km로 정속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21에서 한 25 사이 요 사이로 이제 편차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1.6 GDI 동일한 구간에서 대략 리터당 한 20km, 21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하면은 90에서는 좀 더 조금이지만 좋아진 것 같고요. 시속 110에서는 대략 17, 18 나오는데 이거는 구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에코, 스포츠, 스마트 4가지가 있고요.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노멀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인데 뭐 대부분의 차들처럼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지죠. 그리고 지금 보니까 회전수가 대략 한 4000rpm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시트로도 좀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올라오긴 합니다. 그리고 스마트의 경우에는 운전하는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노멀과 에코, 스포츠를 변환을 합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의 ADAS가 다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가속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이게 한 거리가 한 대략 500m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속 90인데 92km로 ACC 맞추고 가잖아요. 그러면은 89km로 떨어뜨리고 통과를 하고 저 카메라를 지나면은 다시 원래 세팅한 속도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. 요거는 고정식 뿐만 아니라 그 이동식 카메라도 이제 같이 인식을 해요.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 상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구형 같은 경우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은 괜찮았는데 이거는 최신 버전이라서 좀 더 그 폭이 늘어났죠. 지금처럼 차선이 흐려진 곳이라든가 저 앞에 차선이 한쪽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때서도 중앙을 잘 잡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따른 현대 신차들처럼 그 첫 번째 그 경고 메시지가 좀 빨리 들어오고요. 예전에 비하면은. 근데 그 경고 메시지 들어온다고 바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지금부터도 좀 한참 가다가 나중에 경고 메시지가 더 들리고 그때 해제가 되죠.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풀모델 체인지답게 안팎의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고요. 그 전체 그 상품성에서 보면은 안팎의 디자인과 편의 장비, 거주성이 바뀐 게 가장 크고요. 주행 성능은 기존에 비하면은 풀모델 체인지 치고는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나, 또는 기존과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전체로 보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진 게 맞죠. 왜냐하면은 바로 전작인 그 더 뉴 아반떼에 비하면은 외장 디자인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실내 역시도 마찬가지죠. 실내 디자인도 저는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편의 장비도 기존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고요. 이 급에서는 이제 잘 보기 힘든 그 무드 조명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제가 실내 설명할 때 이 부분은 혹시 그 주행할 때 그 잡소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하는 동안 여기서 잡소리는 안 나네요. 오히려 저
C필러 쪽에서 약간 좀 잡소리가 나요.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좀 후두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잡소리가 발생할 확률이 있죠. 아반떼는 이번에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지향점이 약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.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체 그 기본적인 패키징이 바뀌면서 더 이상 패밀리카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소나타처럼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그 외장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뀌었는데 2열의 거주성이 좋아지면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2열은 시트의 크기도 괜찮지만 뭐 등받이 각도라든가 무릎 공간 포함해서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이제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적용된 소재가 꽤 좋아요. 이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죽이 꽤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이 가죽의 질감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직물 같은 경우도 아반떼 이 정도의 그 도어 트림에 소재가 쓰이나 싶을 정도로 그 만졌을 때 그 촉감이 꽤 괜찮아요.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장 디자인의 앞뒤 방향지시등,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첨단의 느낌이 나는데 이 방향지시등은 유독 그 디자인이 안 예뻐서 참 그 옥의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안팎으로 하이그로시가 좀 많습니다. 사실 하이그로시가 이제 들인 돈 대비 티가 좀 잘 나는 그런 소재라서 현대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안팎으로 하이그로시의 그 적용 범위가 좀 많은 편이에요. 예, 이로써 현대 올류 아반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